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오후장 들어서 시장의 하락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연휴를 앞두고 시장 자체가 관망세가 느껴지는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또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우리가 노동지표에 좀 주목해보는 시장이었는데요. 노동지표가 좋지 않았음에도 관세 완화에 관한 다양한 시장 시나리오 나오면서 상승이 나와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외국인 수급이 여전히 좀 아쉬운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고요. 일부 정치 테마 섹터들은 여전히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위주로의 하락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좋지 않지만 그 안에서 또 우리가 챙겨봐야 할 다양한 이슈들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코너부터 소개해드릴게요. 자, 오늘의 뉴치스 코너는요,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께서 시장을 보는 색다른 시각들 여러분들과 함께 해드릴 예정입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 통해서도 시청하실 수가 있죠.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마감 시작까지 저희와 함께 꼼꼼한 전략들 한번 챙겨보시죠. 마켓 쇼쇼쇼 출발합니다. 오늘은 장인투자클럽의 이창대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헤드라인 열어보고요. 또 시장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 또 관세에 관해서 다양한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는데 이제 중국 쪽에서 소리 없는 관세 취소를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좀 들립니다. 실제적으로 뉴스를 살펴보면은 관세 자체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어느 정도 좀 무마된 게 확인이 되긴 하더라고요.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사실 이제 미중 관련해서 이제 관세 관련된 이야기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양상이었잖아요. 근데 얼마 전부터 서서히 트럼프가 좀 입장을 좀 굉장히 부드럽게 가져가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습니다. 네, 거기에 맞춰서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뭐 대외적으로 미국이랑 이제 화해할 것이다, 잘해볼 것이다 이렇게 막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지는 않은데 뒤에서는 이제 서서히 조금 이제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는 게 보여집니다. 이게 뭐 다들 아시겠지만 미국이랑 중국이랑 서로 이렇게 막 관세 가지고 싸우고 일기 정부 때도 무역 전쟁이 이루어지고 이게 양국한테 모두 좋을 게 없어요. 근데 아무래도 패권 전쟁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지금 이 시점까지 온 상황에서는 어느 정도 저의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든지 분석을 생각을 좀 공유하자면 결국 미국이 이제 원하는 거는 중국이 성장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이렇진 않다고 생각해요. 중국과 이제 미국 그리고 전 세계가 서로 상호 교류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거는 충분히 있거든요. 미국 역시도 애플이라든지 각종 이제 기업들이 생산 기지가 또 중국에 많이 있고 저렴한 이제 생산 비용을 통해서 높은 이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은 이제 중국이 미국의 기술력을 가져간다든지 이거 뭐 미국은 격하게 뭐 기술을 훔쳐간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가서는 중국이 미국을 추월하는 것이 아닌가 여기에 대한 우려를 많이 드러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뒤쪽에서 이제 트럼프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과 중국 간에 모종의 좀 이야기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 결국 서로 어느 정도 합의가 도출이 되면 뭐 중국 입장에서도 오케이, 우리도 어느 정도 문호를 개방하고 다른 국가들 그리고 뭐 미국들도 와가지고 중국 내수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벌어가는 거를 많이 좀 열어두겠다. 앞으로 좀 개방적인 입장을 표현하겠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중국 시장에 가서 돈을 벌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이 그동안 많이 좀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뭐 마약 문제도 있었지만 좀 가장 크다라고 제가 생각하는 건 미국은 이제 중국에 가가지고 그다지 이제 돈을 벌 수 있는 수단들이 많지가 않은데 내수를 통해서 중국은 이제 다른 국가들에 가가지고 많이 돈을 번다는 거죠. 우리나라 입장에서 좀 보더라도 한알령이라는 이슈가 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중국에서 돈을 많이 벌어오던 기업들이 있었던 반면 이제는 이러한 것들이 좀 많이 어려워졌었거든요. 뭐 최근에는 한알령이 해제된다는 이야기가 나오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기 정부 때 트럼프 일기 정부 때도 미중 무역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 제가 첫 번째 키워드로 내건 것이 뭐였냐면 중국의 개방이었습니다.
그래서 중국이 과연 문을 열어 젖히느냐. 미국은 중국의 문을 계속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문을 열 때까지 공격할 것이다 이야기했는데 이번 2기 정부에서는 중국이 이제 문을 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 관련해서도 서로 좀 합의가 도출되고 있다라고 보고 이걸 우리가 더 나아가서 보자면은 이제 사실상 미국이랑 중국이 어느 정도 관세에 대해서 유한 스탠스로 나아가게 됐을 때 향후 기대 인플레이션이 급등하면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 인하를 안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기대 인플레이션도 조금 완화가 되고 거기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도 5월, 6월, 7월 이제 연달아서 기준금리 결정하거든요. 이때 기준금리 인하는 안 할지라도 인하에 대한 뉘앙스나 분위기는 흘려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갈등 자체는 시장에서 굉장히 부각을 받다가 어느 정도 또 완화되는 스탠스는 그렇게 크게 시장에 부각을 받지는 않더라고요. 하지만 그 내용의 골자를 살펴보면은 이제 중국과 미국의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이제 물론 극한으로 치닫지는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이제 미국의 스탠스는 중국 때리기는 좀 여전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해운 관련해서도 네. 어느 정도의 운임비를 매기겠다. 그리고 조선 관련해서도 중국산 선박에는 과도한 비용. 오늘 또 잠시 뒤에 저희가 이야기 나눌 거지만 자동차 부품 해안에서도 중국 쪽은 여전히 145%. 이런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기분 나쁠 만한 요인들은 중국 측에서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완전히 우리가 마음을 놓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은 듭니다. 아무래도 이제 완전히 마음을 놓기는 역시 좀 어렵다고 보고요. 여전히 말씀해 주신 그런 포인트들은 해결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제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미국에 조금 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를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현 시점에서 앞으로를 내다봤을 때 중국도 어느 정도는 인정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 이 정도 관세가 이제 부과되는 것까지도 이해하고 그다음에 향후 이제 이렇게 낮춰주게 되면 우리도 문호 개방하면서 차츰차츰 이제 완화적인 방향으로 가자.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을까 저는 기대되고요. 처음에 이제 중국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예민하게 대응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대응들을 많이 했습니다. 관세부가 그 상호 관세가 이제 시작되는 즉시 바로 이제 미국에 이제 관세를 부과하기도 하고 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과 대화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하면서 중국이랑도 계속 얘기를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중국도 이제 좀 누그러지는 분위기로 화답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가 처음에 이제 생각했었던 그 관세 있죠. 상호 관세 얘기하면서 4월 초에 그로 인한 시장 급락이 나왔었는데 그때의 이상으로 이제 관세가 심각하게 이제 증가되는 일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관세가 뭐 145%다 이러면서 말도 안 되는 관세 아니냐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더 이상 더 공격적인 관세 부과는 어렵다고 보고 있고 앞으로는 계속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건 이게 관세가 지금 현재 시점에서 해소된 건 아닌데 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이 또 있지 않을까에 대한 이 우려가 가장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투자자분들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이 악재라는 것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요. 좀 소진이 됩니다. 호재도 마찬가지예요. 같은 호재를 계속 반복하다 보면 이미 다 아는 건데 라고 하면서 시장에 끼치는 그 영향력이나 파급력이 점점 줄어듭니다. 러우 전쟁도 지금 제대로 해결된 게 없거든요. 근데 처음에 러우 전쟁 시작되고 중동 전쟁 얘기 나올 때는 난리 났고 시장도 큰 타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어떤가요? 이 악재라는 것도 점점 힘을 잃어가요. 그리고 이번에 이 관세 전쟁이라는 것도 처음에야 파급력이 엄청 셌고 저는 4월 초에 이 판넬 딱 들고 와가지고 이제 국가별 상호관세 이야기할 때가 사실상 그 악재가 시장에 반영되는 정점이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는 관세발 증시 하락 트리거는 물론 더 나올 수 있지만 앞으로 힘은 점점 더 약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이상의 강력한 관세는 매기기가 국제사회에서도 지금 트럼프는 정치적인 지금 행보에서도 위협을 느낄 정도로 지금 어찌 보면은 위협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공격적인 관세 정책을 트럼프가 내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분위기 자체도 많이 누그러진 걸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과정 안에서는 관세가 시장에 주는 충격은 아마 더 증가하기에는 어려워지지 않을까. 가면 갈수록 점점 힘이 약해질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또 시장을 지금 반영을 해주고 있는 게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우리가 큰 그림으로 관세에 관한 리스크들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헤드라인 넘어가서요. 저희가 추가적인 내용들 나눠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헤드라인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역시나 저희가 관세에 관한 이야기를 이어갈 건데 이번에는 또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화두가 많이 됐었죠. 차량에 관해서 관세가 조금 완화되는 스탠스가 좀 있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대표님? 일단 자동차 관련해서는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 관세를 매기다 보면 그 미국 자국 내에서 모두 생산하지는 않잖아요. 멕시코라든지 이제 다른 국가에서도 생산을 많이 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서 다른 국가들로부터 관세를 걷어가지고 이익을 내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역풍이 불어오면서 미국 자국 기업들까지 이제 피해를 보는 이런 이제 모습이 연출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뭐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예외를 두어가지고 관세를 유예시켜 준다든지 이러한 모습들도 보여주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부품 관련해서도 2년간 이제 부품 관세는 완화시켜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또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관련된 이 관세 자체는 당분간은 저는 부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이게 결국 마가 정책이죠. 메이크 아메리카 그리드 어게인. 결국 자국의 이득이 되려고 하는 건데 자국 기업들 피해를 보면 관세를 부과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외 조항을 자꾸만 이제 두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 과정 안에서 자동차가 이제 악재가 그동안 많이 반영되고 있는 업종이었는데 제가 이전부터 말씀드렸듯이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트럼프가 딱 그 꼬집는 그 업종들 있죠. 그 업종들이 이제 부양을 시키고 성장을 촉진시키려고 하는 업종들이에요. 근데 그 부가 다른 나라로 가는 걸 원하지 않는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면 가치 피해를 받으니 그마저도 사실상 이제는 완화적인 부분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여져요. 지금 트럼프가 전반적으로 이제 관세에 관해서는 우호적으로 좀 완화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그 과정 안에서 이전부터 잘 건드리지 못했던 건 자동차예요. 특히나 우리나라의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이제 진출해가지고 확장을 해나가고 있는 단계인데 관세 부과한다고 하니까 피해를 볼 것이다 많이 우려를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피해를 보는 게 우리나라만 보면 모르겠는데 다 봅니다. 심지어 미국 기업들도 봐요, 피해를. 그러면은 사실 이게 불공정한 경쟁이면 모르겠는데 공정한 경쟁이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현대차 그룹은 오히려 점유율을 늘리고 투자를 훨씬 더 확대하겠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점을 가져가면 가져갔지 놓칠 가능성은 저는 희박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관세로 인해서 자동차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불경기까지 겹치다 보니까 자동차 관련된 이슈가 많이 없었습니다. 근데 얼마 전에 이제 소매 판매가 발표됐었는데 미국의 소매 판매가 상당히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니 도대체 제가 여기서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작년 연말에 소비를 땡겼었다고 하더니 왜 이렇게 소비가 좋냐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에 자동차를 땡겨 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동차 가격이 관세 때문에 올라갈 것 같으니까 미리 땡겨서 샀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한두 푼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격 올라가게 되면은 이게 구매 부담이 훨씬 올라가니까 바꿀 사람들은 미리미리 바꾼 거죠, 사실상. 또 우리나라랑 다르게 미국은 자동차 없으면 이동하기도 어렵잖아요. 우리나라는 그나마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이라도 잘 돼 있지 미국은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거의 필수제에 가까운 자동차 이 교체 수요가 한번 크게 일었다라고 보여지고 추후에 이제 관세가 좀 완화적인 스탠스로 가게 되고 불경기가 좀 해결된다라고 하면 자동차 산업은 어쨌든 사이클을 타는 산업이니만큼 지금의 불경기를 딛고 후경기로 나아갔을 때는 주가가 분명히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시기에 이렇게 관세니 아니면 불경기니 하면서 시장 자체가 크게 위축됐을 때 이때 이제 점유율을 뺏기지 않고 오히려 늘리는 게 중요하다. 계속 강조드리잖아요. 근데 이제 미국 시장에서의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는 현대차 그룹은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지금의 이제 주가 흔들기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올 연말 내년까지 이제 장기적인 매집을 해나가겠다라고 관점을 가지고 가신다면 저는 매집 관점에서는 지금부터도 자동차 종목은 매우 좋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 소식을 듣고 이제 자동차 대표주들도 봤고 그런데 사실 이 소식이 어제 시장에 나온 소식이긴 한데 오히려 오늘 시장에서 좀 부각을 받더라고요. 근데 뭐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오늘장만 보더라도 주가가 상승은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맞아요. 부품주들도 그렇게까지 큰 상승이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저희가 어떻게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좀 전략을 잡아봐야 될지는 좀 궁금합니다. 혹시 어떤 기업들 좀 좋게 보실까요? 역시 이제 제가 현대차 그룹을 먼저 언급을 드렸듯이 현대차 그룹을 먼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자동차를 내가 공략하겠다라고 하면 현대차 그룹 안에 있는 그런 우량주들 위주로 좀 먼저 보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 안에서도 순환 출자 구조 안에서 굉장히 그 중요한 위치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대모비스나 현대글로비스 같은 종목들이에요. 특히 현대글로비스는 해운이 조금 엮여 있는 종목인데 현대모비스는 딱 자동차, 그다음에 부품 이런 쪽으로 이제 엮여 있는 종목이라서 한번 자동차 쪽에 이제 시세가 불어오게 되면 두각을 이제 드러낼 만한 대표적인 종목군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를 좀 우선적으로 보시는 걸 권장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차나 기아 이 정도까지 보시는 게 좋겠는데, 이런 종목들은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어느 시점에 이제 부품주들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화신이라든지 뭐 HL만도, 서현이와 뭐 한국단자, 코리아FT 유명한 기업들 많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바닥을 딛고 이제 슈팅이 나오기 시작하는 시점이 있을 겁니다. 이게 한두 종목이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일제히 올라가게 될 거예요. 다 같이 움직일 겁니다. 자동차 섹터는 한번 움직일 때 뭐 더 가냐 덜 가냐 차이지 뭐 특정 한두 종목만 올라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어차피 사이클 산업이기 때문에 이 큰 산업 자체가 다 같이 움직이거든요. 큰 파동으로서.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일제히 자동차 종목들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권장드리는 건 매집을 해오고 있던 우량주들, 현대차 그룹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우량주들 말고 부품주들 위주로 가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때부터는 자동차 관련된 산업이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라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부품주들 주가 탄력도가 훨씬 더 클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현대차 기아는 지금부터 안정감 있게 매달 매집해가지고 내가 적금 들듯이 한 2년 정도 바라보고 간다 하면은 매우 저는 괜찮은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제히 이제 자동차 종목들이 부품주와 그 다음에 현대차 그룹주 다 같이 이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부품주에 조금 더 시선을 쏟으시면서 그쪽으로 투자를 이동시키는 게 좋은 전략이 저는 될 수 있겠다라고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부품주도 이제 좀 기지개를 필 수 있을까 그런 게 좀 기대가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이제 관세 부품 관련해서는 멕시코 쪽이랑 캐나다 쪽에 협정을 맺은 지역에서 생산을 한 거는 또 관세가 사실상 없다라고 보여진다라는 그런 해석이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그쪽에 생산지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은 우리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봐도 괜찮을까요? 대표님? 네, 이게 사실 네. 조금 이것도 재밌는 포인트인데요. 네. 이게 사실 트럼프의 관세라는 게 얼마나 이게 디테일이 부족한 정책인지가 딱 드러나는 대목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욕도 많이 먹었잖아요. 아, 이거 도대체 이거 알고 하는 소리냐. 무슨 이상한 계산법. 그러니까요. 얘기 많이 이상한 나왔죠? 계산법을 하니까 네. 그리고 무슨 초등학생이나 할 법한 계산법이다. 막 이렇게 비판도 많았거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냐. 그리고 진짜 알고 하는 게 맞냐 이런 얘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니 미국에게 이롭게 하려고 하는 게 관세라고 얘기했으면서 지금 자동차 관세 매기면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다 멕시코에서 생산해서 넘기고 있는데 이거 그러면은 미국 자동차 기업들이 휘청인다. 이게 진짜 미국을 위한 게 맞냐? 그럼 트럼프는 사실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았어요. 뭐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디테일한 사항 그다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합리적으로 바꿀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똑같죠. 일단 질러놓고 나중에 그치 이건 아니지 하면서 합리적으로 말을 바꾸죠. 이건 아니니까. 실제로 아니거든요. 그렇게 하면 진짜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드러나는 게 뭐냐면 아 역시 관세라는 건 진짜 부과하겠다라는 내용도 물론 어느 정도는 있겠지만 사실 관세라는 거에 포커스가 더 맞춰져 있는 게 아니라 협상 우위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전략이었다. 우리가 좀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멕시코라든지 캐나다 이런 쪽에서도 이제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도 생산해서 넘기고 이런 물량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현대차 그룹만 그러냐 이거예요. 그렇죠. 다른 그 미국 기업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생산 단가 낮추기 위해서. 그래서 결국 이건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거였고 근데 사람들이 트럼프는 이제 앵커링 효과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이쪽에 그냥 포커스를 맞추게끔 만드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아 관세 중요하겠네. 미국 피해보고 있네. 거기에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시키고 싶었던 것뿐이에요. 그리고 막상 이목이 집중되고 진짜 미국이 손해 많이 보고 있었네. 여론이 형성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하죠? 뭐 원하는 걸 얻었고 협상 우위 전략도 어느 정도 가져갔으니까 관세는 이제 좀 부드러운 스탠스로 다 바뀌게 되는 겁니다. 합리적으로 바뀌어 나가는 거죠. 저 이거 자동차 관세, 뭐 멕시코, 캐나다 이런 것들도요. 다 정상적으로 수정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은 오늘 완화 스탠스가 나왔고 그에 따라서 이제 부품주들에 대해서 기대해 볼 타이밍인 것 같은데 몇 가지 종목들 짚어주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투자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헤드라인도 바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헤드라인도 열어주시죠. 자, 오늘 또 로봇주들이 좀 몇몇 탄력을 보여주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머스크의 예언이었죠. 수술 로봇 시대가 올 것이다. 자, 이 부분 오늘 좀 집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 헤드라인을 꼽아주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일단 이제 일론 머스크가 가장 이제 제가 좀 주목하고 있는 부분은 정치 쪽으로 행보를 많이 보여줬었잖아요. 근데 최근에는 다시 또 이제 정치 쪽으로 갔던 행보를 이제 기업으로 이제 돌아가서 내 사업에 다시 또 주력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언급을 했고 실제로 그런 행보를 이제 앞으로 보일 걸로 기대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전에 그 정치적 행보에 끼쳤던 파급력이 아니라 산업 전반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론 머스크의 언행들이 파급력이 저는 굉장히 클 거로 보고 있어요.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혁신 산업을 좀 눈여겨본다라고 했을 때 2020년도, 21년도를 내다보면 일론 머스크를 중심으로 한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에 이제 혁신이 가장 강력했고 역시나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우주항공 같은 경우에도 모두 일론 머스크가 그 중심에 있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론 머스크도 사업가입니다. 정치적으로 이제 행보를 보인 게 다 어디에 이득이 되려고 한 거였을까요? 그렇죠. 뭐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자신의 이제 기업들의 유리한 점을 이제 가져가기 위함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칼춤 추는 망나니 역할을 이제 일론 머스크가 해줬다. 뭐 이런 평가들도 좀 많이 내놨는데 어찌 보면 이렇게 대놓고 욕을 먹고 기업을 떠나서 잠시 좀 정치권에서도 어찌 보면 활동을 했던 것인데 여기에서 이제 가져가는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일론 머스크가 앞으로 혁신 업종에 있어서 담당을 하면서 이끌어갈 만한 부분들이 있을 것인데 저는 이 분야에 있어서는 역시 로봇이 두각을 드러낼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2020년, 21년도에 전기차 테슬라를 비롯해서 엄청난 혁신을 가져왔다면 그 이후에는 로봇 쪽의 혁신으로 이제 이동시킬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이 말씀드렸지만 혁신 업종은 그때마다 트렌드라는 게 존재하는데 2020년도는 환경에 관련된 모멘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이슈가 굉장히 주목이 되고 있고 중심으로 자리 잡는 시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2025년으로 이제 넘어가기 시작하면서 혁신 업종은 어디로 이제 이동을 하고 있냐면 AI를 비롯한 로봇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AI도 그렇고요. 로봇도 그렇고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제 인력, 다시 말해서 임금 인플레이션이 본격적으로 작용하기 시작하는 해가 다가오고 있고요. 이건 마지막 상승이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인플레이션이 될 겁니다. 이게 엄청난 파괴적인 효과를 불러올 정도의 임금 상승이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의 이제 경제 성장 혁신을 가져오려면 로봇과 AI는 필수라는 거죠. 그래서 그 과정 안에서의 이제 일론 머스크의 로봇 관련된 언급이 앞으로 계속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이번에는 수술 로봇 관련해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우리나라의 이제 수술 로봇 관련해서 미국 FDA 임상에 성공하면서 진출한 기업이 대표적인 게 하나 있죠. 고영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영이라는 기업이 주가가 크게 급등하다가 조정을 보여주고 일론 머스크의 이 수술 로봇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부터 오늘까지 추세를 서서히 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수술 로봇 하면 고영이 대표적인 종목으로 심지어 미국 진출까지 성공한 기업으로 평가받기 때문에 한번 좀 주목해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로봇 산업을 우리가 내다본다라고 하면 인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적용될 만한 곳은 바로 공장입니다. 그래서 물류 로봇이라든지 물류 자동화 이쪽으로 먼저 이제 수혜를 받을 걸로 기대되는 만큼 최근에 오리온이 캐파 확장하면서 공장을 새로 이제 짓는데 현대무벡스에다가 물류 자동화 공장으로서 이제 수주를 냈죠. 그래서 최근 물류 자동화 수혜를 받는 현대무벡스와 현대 LDV의 주가 상승 역시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오고 있는 만큼 이런 이제 물류 자동화 기업들과 그리고 여기에 이제 헤드라인에서 제가 말씀드린 수술 로봇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같이 살펴보시면 어떨까 조언드리고 싶습니다. 로봇주들은 또 최근에 조용했던 구간들이 있었어서 우리가 여기에 따른 투자 전략들 세워보시는 것도 지금 현재 시장에서 중요한 투자 팁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앞서서도 일론 머스크 이야기를 같이 나눠봤는데요. 지금 테슬라가 수술 로봇을 개발 중이다라고 들었어요. 이게 어떤 로봇이고 상용화될 가능성에 관해서도 좀 짚어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일론 머스크가 진행하고 있는 이 로봇의 단계에서는
이거는 저의 이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수술 로봇도 의료 로봇 쪽으로 본격적으로 진출하겠다? 뭐 이것도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지만 제가 보기에는 일론 머스크가 좀 원하는 바는 이게 사실 수술 로봇이 굉장히 세밀한 공정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의 이제 진보를 이끌어내고 있다는 것을 마케팅으로서 이제 일환으로 삼고 그걸 기반으로 한 이제 공장 자동화 그리고 인력을 대체하는 부분으로서의 로봇의 역할을 강조할 걸로 기대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로봇의 상용화 속도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빨라지겠다라고 대중들은 인식하게 돼요. 뭐 잠깐 이제 옆으로 빠져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트럼프가 이제 과거부터 많이 했던 이걸 전략이라고 봐야 될지 모르겠는데 누군가는 전략으로 평가하더라고요. 트럼프는 이거 가능해? 라고 싶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자꾸만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뭐 몇 년도까지는 완전 자율주행이 전국에서 될 수 있게끔 하겠다.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일단 질러놓고 벼랑 끝에 이제 자기 기업과 직원들을 몰아놓은 다음에 큰일 났다 하면서 거기서 이 연구진들 난리가 났습니다. 이거 분명히 불가능한데 일단 오너가 그렇게 질러놨으니까 그렇죠. 회사 난리가 난 거죠. 그럼 거기서 멈추질 않고 자꾸 달려나갑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기업이라는 게 한번 달렸다가 쉬었다 달렸다 쉬었다 구간이 있는데 끊임없이 달리는 걸 쪼개가지고 이렇게 전략을 취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도까지 목표, 말도 안 되는 목표 제시하고 달리고 그러다가 이제 뭐라고 하냐면 제가 그랬었나요? 이러면서 또 이제 능청스럽게 또 넘어가면서 그러면 이제 몇 년도까지는 도전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굉장히 이제 빠르게 도전하는데 저는 이 수술 로봇 같은 경우에도 하나의 이제 포커스로 맞추면서 이제 로봇 쪽을 각종 공장에 모두 적용시키려고 하고 있고 그로 인한 확장성을 좀 기대하고 있는 일환이 아닌가. 사실 의료 로봇 쪽까지 진출을 하겠다라는 거는 아직은 테슬라나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좀 이르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로봇 쪽에 관한 이야기들까지도 세 번째 뉴스로 다뤄봤고요. 오늘 로봇 관련주들 짚어주신 기업들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한번 복귀해 보시고요. 관련 섹터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은 전략들 잘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대표님께 마지막 질문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자, 오늘 시장, 우리 시장을 어떻게 보시는지 한 줄 평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서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5월, 6월, 7월 이제 연준의 연속적인 기준금리 결정이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월이 모두 끝났고 다음 주부터 해서 연준의 금리 결정을 우리가 주목해봐야 하는데 우리나라도 이제 5월 달에 기준금리 결정을 하기도 하고요. 무엇보다도 연준이 3달 연속 결정을 한다는 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연 이 안에 기준금리 인하를 다시 재개를 할지 아니면 최소한 기준금리 인하할 것이라는 힌트를 흘릴지 이게 중요하다고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힌트를 흘리기 시작하면 시장은 이미 기준금리 인하가 시작된 것처럼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상승이 본격화될 수 있으니까요. 그때부터 현금을 제가 굉장히 많이 강조드렸는데 서서히 현금을 좀 쓰면서 투자를 해야 될 때가 곧 오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가 또 현금을 비축을 해야 한다라는 그런 전략이 지난주에 있었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시장 상황 보면서 그 현금을 쓸 만한 타이밍들을 좀 짚어가야겠다라는 그런 분석들 나왔습니다. 자, 오늘 대표님과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시장 도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대표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5월 연휴를 앞두고 관망세가 좀 짙어지고 있는 시장입니다. 오늘 우리 양시장 나란히 지금 현재 하락불을 켠 채 거래가 되고 있고요. 저점 향해서 계속해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트럼프의 관세 부품 완화 발언이 있어서 사실 부품 쪽에서 일부 종목들은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에는 나란히 1% 안팎의 약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역시도 좀 지지부진한 모습 연출이 되고 있고요.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이 또 실적 발표를 내놨는데 어닝 서프라이즈였습니다. 특히 영업이익 쪽에 있어서 흑자 전환을 하는 데 성공을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도 138% 폭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주가는 6% 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 외에 2차 전지 관련 종목들도 지지부진한 모습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면서 오늘 수급 같은 경우에도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매도 우위를 보이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을 강하게 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약세장입니다. 이런 가운데 특징주 3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준비된 특징주는 한미약품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시장 예상치에 거의 부합하는 성적표를 냈어요. 숫자로 한번 살펴볼게요. 1분기 매출 3,9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줄어들었습니다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두 자릿수 상승세를 그렸고 시장 예상치 3,933억 원이었는데 거의 부합했죠. 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590억 원입니다. 전년 동기 대비 23% 줄어들었지만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94% 늘어났고요. 시장 예상치 565억 원을 소폭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물론 실적을 좀 끌어내린 요인들이 있었습니다. 해외 자회사의 실적이 좀 지지부진했기 때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북경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70% 급감했습니다. 물론 직전 분기 대비해서는 167% 늘어났지만요. 영업이익이 줄어든 이유로는 R&D 비용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고 그리고 작년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 마이크로플라즈마 폐렴이 많이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높은 기저 효과가 좀 반영됐기 때문에 이렇게 70% 마이너스를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중국 내에서 마미아이라는 제품을 포함해서 주요 제품 매출 회복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특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전 분기 대비해서 매출액이 180%가량 증가했다는 부분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이너스를 살펴봤으면 상쇄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봐야겠죠. 1분기 수출 682억 원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46% 증가했습니다. 미국의 머크사 덕분이었어요. 현재 머크사 같은 경우에는 메쉬 치료제를 좀 개발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여기에 또 한미약품이 임상용 제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급 물량이 많이 늘어났다고 하죠. IBK 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4만 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덧붙였던 말이 하반기에는 실적이 성장세를 그릴 것이라고 봤습니다. 자, 왜냐하면 주요 파이프라인의 임상 결과가 하반기부터 잇따를 것이기 때문이죠. 먼저 6월에 미국 당뇨학회에서 한미약품은 비만 신약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하고요. 머크사를 통해서 메쉬 치료제의 글로벌 임상 결과는 연말에서 내년 초에 나온다는 점 체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는 장중한테 11% 상승세를 그리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웅진그룹입니다. 국내 최대 상조 기업인 프리드라이프를 인수를 했습니다. 인수가는 8,830억 원. 원래 몸값으로 예상됐던 게 1조였거든요. 그런데 막판 협상을 통해서 9천억 원 아래로 떨어뜨린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돈은 어디에서 조달을 할까요? 기존 보유한 자산이나 아니면은 외부 금융기관의 협력을 통해서 유상증자 없이 연구체를 발행하거나 인수금융을 활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사측에 따르면 재무구조를 악화시키지 않는 선에서 주주가치를 하락시키지 않는 선에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이걸 좀 최우선으로 뒀다라는 코멘트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인수를 할까요? 웅진의 이 주요 사업은 영유아 교육입니다. 그런데 경쟁도 많이 치열해지고 있고요. 저출산으로 인해서 수익성은 계속 감소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사업을 좀 모색을 해야 했죠. 그래서 이 상조 기업인 프리드 라이프를 인수를 하게 됐습니다. 인수된 프리드 라이프 같은 경우에는 상조뿐만이 아니라 교육과 헬스케어, 그러니까 웅진의 주력 사업이죠. 이것들과 연계해서 다각화가 될 예정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웅진이 갖고 있는 방문 판매 노하우가 이 프리드 라이프의 접목이 된다면 현재 점유율보다도 더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 나오고 있고요. 반대로 바꿔 말하자면 이 프리드 라이프의 채널을 통해서 싱크빅 등 이런 주요 계열사들의 상품 판매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전체 회사의 수익은 더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이런 상황이 연출이 된다는 것이죠. 참고로 상조 시장 같은 경우에는 29년까지 연평균 5%씩 성장할 전망입니다. 오늘 주가 흐름 같은 경우에는 웅진 상한가 직행 후 풀리지 않은 채 거래되고 있고요. 웅진 싱크빅 같은 경우에도 두 자릿수 강한
대한 슈팅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브이고요. 하나증권에서 목표 주가를 31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좀 아쉬웠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티스트들의 제한적 컴백이었기 때문이죠. 일단 숫자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매출은 5,006억 원이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40%가량 증가를 했죠. 참고로 매출 5천억 원 넘긴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영업이익은 216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0% 늘어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398% 폭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시장의 추정치 컨센서스죠. 이 컨센서스를 밑돌았습니다. 그렇지만 동시에 낮아진 추정치에는 좀 부합하는 성적표를 내놨어요. 2분기에는 어떻게 될까? 실적 모멘텀이 재차 높아질 전망이라고 하나증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6월 BTS 완전체가 컴백이 될 예정이죠. 그래서 향후 2년간 2배 이상의 증액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1년 내 4개 팀의 신인 남자 그룹이 추가로 데뷔를 하는데 이 데뷔와 관련해서도 청사진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점을 증권가에서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증권에서는 이 하이브의 적정 시가총액은 15조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주가가 35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이죠. 현재 주가는 26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가가 35만 원으로 올라갈 때까지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강한 매수를 권한다면서 탑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하이브 같은 경우에는 오늘 5%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국내 테마 탑3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이고요. 관세 프리존이죠. 그래서 요즘 증권사들의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또 증시 반등에 힘입어서 거래 대금 역시도 양호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고 오늘 키움증권에서 보고서를 냈다는 부분. 그리고 키움증권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1분기 영업이익에 있어서 컨센서스의 20% 상회하는 좋은 성적표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신영증권, 키움증권 모두 다 6에서 8%대까지 상승세에 나오기도 했고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행 면세 카지노, 화장품, 소비주이죠. 중국 내에서 K-팝 콘서트 허가를 하는 등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계속해서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한국, 일본, 중국 연휴가 있을 예정인데 관광 수요 당연히 급증될 것으로 예상되겠죠. 레드캡 투어와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보합권 내에서 등락을 반복하고 있고요.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에는 두 자릿수 상승세 보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은 정치정책 인맥 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민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판결 선고는 내일 오후 3시입니다. 이것을 앞두고 인맥주들이 좀 떠들썩하게 움직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정책 내에서는 민주당 측에서 AI 로봇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겠다라면서 지원을 시사하는 발언을 했죠. 그래서 버넥트가 상한가 직행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은혜로운 섹터 함께 살펴봤고요. 저희는 다음 코너에서 이어집니다. 마켓 쇼쇼쇼 이지영의 넥스트 마켓으로 다시 한 번 더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4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장마감 향해서 가고 있는 시장인데요. 시장 자체의 수급이 다소 감소된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지만 우리 시장에 다양한 이슈들이 있고요. 지금 숫자적으로 체크해봐야 할 실적 발표도 오후장 들어서 계속되는 속보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인사이트들 살펴보면서 앞으로의 시장 시나리오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일정표부터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실적 발표가 나왔습니다. 분기 매출로는 최대치를 기록했다라는 속보가 나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승으로 전환되지는 않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과 방산주들에 관한 고점 부담감들이 여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또 항아 오션 쪽에 관한 시장 리스크들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죠. 오늘 아침에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나오면서 시장 해석은 좀 엇갈려가는 게 확인이 됐고요. 일단 지금은 현재 주가 사태가 좋지는 않기 때문에 실적 발표를 소화해 가면서 우리가 또 시나리오 세워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는 휴장일인데 미국 증시에서는 굉장히 주요한 일정들이 좀 있더라고요. 일단 BOJ, 일본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결정이 있을 예정이고요. 미국의 실적 발표도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퀄컴, 일라이릴리까지 주요한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고 이에 따라서 AI 분야에 관한 투자 여부, 그 확대의 가능성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내일 아마 시장을 쉬고 나서 우리가 금요일 시장을 맞이하게 된다면 이런 시장의 뉴스들이 우리 시장에 반영받을 가능성 크다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5장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면 좋을 뉴스들 몇 가지 체크를 해드릴게요. 일단 부품 완화에 관해서는 저희가 잠시 뒤에 자세히 다뤄볼 예정이고요. 또 중국의 반환령이 해제되면서 한국 국적의 아이돌이 최초로 단독 공연에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엔터주들 흐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하이브 쪽에 관한 증권사의 좋은 리포트들도 나오면서 엔터주 쪽에 수급이 조금은 몰리고 있는 거 확인되고 있고요. 미국의 해군성 장관이 방한을 했는데 삼성중공업을 제외하고 다른 조선소들을 방문했습니다. 특히나 거제도에 삼성중공업의 조선소가 있었음에도 방문하지 않았던 이유들에 관해서는 MRO 사업을 전문적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다라는 시장의 해석들도 좀 나왔습니다. 5장 뉴스들, 지금까지 시장을 움직였었던 뉴스들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집중해볼 뉴스는요, 바로 이 첫 번째 뉴스가 되겠습니다. 미국의 관세에 관해서 하나하나 이야기도 좀 뜯어보도록 하죠. 사실 어제 제가 먼저 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서 관련해서 자동차 부품이 완화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로이터 통신에서 자세한 세부 항목들이 나오더라고요.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100일이 됐습니다, 여러분. 공식 기자회견에서 자동차 관세, 또 추가적인 관세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로이터 통신에서는 백악관 측의 발표를 듣고 자세하게 어떤 것들이 몇 %로 면제가 되는지에 관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그 이야기 나누면서요, 관련주들의 흐름 그리고 관련주들의 추가 상승 여부까지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 가지 표를 보실 텐데요. 많이들 또 시장에서 들으셨겠지만은 일단 자동차 부품에 한해서는 1년 차에는 15%, 2년 차에는 10%의 관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미국 내에 생산한 그러한 업체들이 해당이 될 테고요. 부품 같은 경우에는 차량 판매 가격이 1년 차에는 3.75%에 해당하는 자동차 부품 관세를 면제해 주겠다라는 이야기도 좀 나왔고요. 또 캐나다와 멕시코와 무역 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생산된 부품에 관해서는요, 면제에 관해서도 그 카드를 계속해서 띄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자동차 관련해서도 면제가 이루어졌었고 부품 관련해서도 일부 면제가 나왔었는데 여기서 체크해볼 포인트는 이제 현대차 쪽에서 미국에 관해서 얼마나 생산량을 가지고 있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대차는 사실 작년에 미국 쪽에 수출한 양이요, 역대 최고치를 달성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도 미국 쪽에 투자를 단행했었잖아요. 그 투자를 단행한 이유는 이러한 시나리오를 예상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생산하기 위함이다라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치적으로 따져보니까 현대차는 엘라베마 공장에서 36만 대, 그리고 조지아 공장은 기아차가 가지고 있는 공장입니다. 여기에서는 34만 대, 그리고 메타플랜트 아메리카라고 해서 현대차가 이제 미국 쪽에 세운 기업입니다. 그 기업에서는 30만 대, 당초 100만 대를 생산할 예정이었는데 120만 대로 늘리면서요, 현대차 전체 생산량의 70%를 미국에서 감당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관세의 영향력들은 좀 줄어들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런데 현대차는 그렇다 치더라도 오늘 시장에서 화두가 됐었던 건요, 아마 부품 쪽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품에 관해서도 조금 자세히 한번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부품 관련해서는 어떤 관세가 있을지 그 여부들을 살펴보실 텐데요. 일단 부품 관련해서 관세의 여부들을 살펴보자
보자면 1년 차가 3.75%, 그리고 2년 차가 2.25%의 무관세를 적용한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자면 차량 판매 가격이 100만 달러다라고 한다면 이 100달러에서 3.75%에 해당하는 관세까지는 면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중국산 부품에 관해서는 여전히 145% 관세를 부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요. 오히려 영세한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이러한 정책이 악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앞선 프로그램 통해서 자동차 부품 관련주에 관한 전략을 잡아드렸는데요.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전체 섹터 내의 흐름인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 자체에서 계속되는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럼 자동차 부품 관련주가 무조건 다 좋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그건 또 아니었습니다. 이어지는 차트도 보실 텐데요. 자동차 부품주들의 최근 주가 흐름 보시면은 이 현대모비스가 대표적인 부품주가 될 텐데 물론 저가 상태에서 다시금 올라오는 모습들 확인이 되고요. 옆에 보이시는 차트는 일정 실업의 주가 차트입니다. 조금 비정상적이죠. 즉 제가 오늘 이 두 가지 차트를 비교해온 이유는요. 부품주 내에서도요. 교묘하게 정체 테마 섹터와 엮여 있는 그러한 기업들이 큰 상승을 나타내고요. 실질적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은 시장에서 아직까지는 그 탄력이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러한 소식에서도 주가에 관한 반응도가 적다라는 건 우리가 조금 더 긴 시선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걸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대차 쪽의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 내에서 생산하거나 멕시코야 캐나다에서 생산하는 그런 부품주들을 추려봤는데요. 대략 5개의 종목이 딱 나오더라고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서는 당연히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부품에 관해서는 면제를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에는요. 멕시코 쪽에서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그 협정에 해당되는 지역이라면 자동차 부품에 관한 관세 면제에 해당이 되고요. HL만도 같은 경우에도 대다수의 제품들을 멕시코 쪽에서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세에 관한 조항의 혜택들을 받아갈 수 있다는 거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부품주가 참 정말 많습니다. 그 안에서도 좀 영세한 기업들보다는요. 현대차와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집중해 보시면서 오늘의 이슈들을 여러분들께서 소화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가 내일은 쉬어가는 시작이지만요. 또 모레는 많은 이슈들 소화해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에 따른 시나리오들에 도움되셨길 시간이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 상승 하락 보장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유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잠시 뒤 2부에서 찾아뵐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